디지털 헬스케어 마이 데이터 플랫폼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레이 포지티브는 2010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기에 창업을 하였고요. 보험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입니다. 올해는 에브리원 원 휴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한 해고요. 저는 여정에 동참하는 휴레이어 김의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의부터 한번 해갖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란 정의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기존의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4차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그 부분이 덧입혀져서 그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런 정의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스케어라는 것은 건강에 관리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기술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진단, 치료, 예방, 사후 관리 등을 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를 의료라고 하고요.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헬스케어나 의료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정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것들 테마 중에 원격 의료, 원격 진료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현재 의료와 앞으로 가야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불리는 부분의 교집합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저희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인더스트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듯이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 너무 보편화돼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코비드 19 상황으로 공공교육기관마저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다음 연사께서 말씀해 주실 교육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최근에 이제 강화가 됐고요. 밀키트나 아니면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보험 청구나 아니면 금융업들, 얼마 전에 제가 은행을 갔는데 통장을 만들러 갔더니 앱으로 다 되는데 왜 은행을 왔냐는 창구 직원의 말이 새삼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구할 때도 이제 직방이나 다방 등 앱을 사용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는 과연 어떤 앱이 있어, 이럴 때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표에서도 보듯이 이제 1.9%의 아주 미약한 어떤 시작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그것이 도래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코비드 19 상황과 앞으로 비대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의료계에서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플랫폼 시대가 도래하는가, 각 영역 속에서 먼저는 이제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들, BM이 형성돼서 그것들이 선진국에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정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이제 토대가 되고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있고, B2B 비즈니스나 B2C 비즈니스가 영위되면서 일반인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비즈니스구나 느끼는 플로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 PPT가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헬스케어 시장은 어떠한가? 국내는 좀 지금 현재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의료의 어떤 시장은 국가보험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감당하고 있고요. 또 실손보험 체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두 가지에서 80% 이상의 비용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 시장의 규모는 약 12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80%가
진단과 치료,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디지털의 헬스케어를 하는데 돈을 내는 게 아직은 꺼려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연평균 6% 이상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조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생길 때 그러면은 어떤 이런 비용들을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장에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크게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진단과 치료로 집중되어 있는 110조의 어떤 시장에서 약간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예방의 쪽에 먼저 선제적으로 비용이 투자되면 뒤쪽에 어떤 치료 영역이 약간 마이그레이션 리스크가 줄어드는 현상이 도래할 것이고요. 100조에 달하는 이제 치료의 영역도 디지털을 사용해서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더 나은 경쟁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헬스케어 시장에 이미 많은 가치를 준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목표나 BM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원격 의료라고 명칭되는 테마가 주된 것인데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의료에서 원격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의료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이제 진료도 이제 기존의 리모트로 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행위들이 리모트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 원격을 붙여가지고 정의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연평균 한 15% 정도 계속해서 지난 5년간 그 원격 의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은 약 16%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에는 아마 8배 정도로 예측하는 시장의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비대면 상황의 플랫폼이 어떤 그 효용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식당에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배달원이 오면 그 배달을 받는 형태가 됐으면 지금은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문하고 그냥 그 음식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형국을 생각해 보시면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더스트리에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프고 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아도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공간의 어떤 제약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 이런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응급 처치에 24아워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 생태계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뭐 편의성이나 접근성 그리고 공공성들이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되게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하고 개별화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비대면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도 레포트를 보면 마찬가지 현상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정도에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기존 대비 한 80배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백신으로 인해서 상황이 나아지자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서 38배 정도 기존 대비 코로나 이전 대비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한 고객 수가 기존에는 전체 인원의 11%였는데 코비드 19 이후에는 46%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런 환자 입장에서 이런 원격 의료를 사용했을 때 76% 정도가 계속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 74%가 매우 만족한 상황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반절 이상이 호의적이고 굉장히 편리하다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원격 의료 플랫폼이라는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약 시장 가치는 한 23조 정도 되고요. 회원 수는 지금 현재 7만 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마켓 시어를 75% 정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제 원격 의료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버추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뭐 웰리스나 프리미엄 서비스, 멘탈, 그리고 어린이 케어, 뭐 만성질환 케어 등 모든 질환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으로 10분 내에 연결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본고를 작년에 한 19조에서 20조의 가치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 리본고의 그 가입자가 한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회사를 20조에 달하는 가격을 주고 합병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결국은 텔라닥이 생각하는 의료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유입될 수 있느냐, 그리고 리텐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한 전략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3.2억에 달하는 미국 인원 중에서 현재 7천만 명 정도 그 텔라닥의 회원들이 있다면 포텐셜리 그 2배 정도, 약 전체 인원 중에서 43% 정도의 인원들이 텔라닥의 잠재적인 고객이자 현재 고객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플랫폼의 파워는 계속해서 가중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슈는 있고요. 물론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데 그에 대한 리스크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플랫폼을 누군가 선도하면 현재는 그 뒤따르는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텔라닥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과 어떤 메소드의 결합으로 컨소를 맺어서 연합군이 되었고요. 아멜과 구글도 이제 투자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가져갔고 기존의 IT 강국들도 각자의 어떤 컴피턴시를 가지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누가 어떤 부분에 승자가 될까? 모든 부분을 헬스케어란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가 독식하기보다는 아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컴퓨터실을 찾아 BM을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슈들은 있습니다. 뭐 규제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비즈니스에서 챌린지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IT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얼만큼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오냐. 또한 이제 대부분의 의료 데이터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 그게 약 30% 정도의 데이터를 차지하고요. 우리가 늘상 이제 아플 때마다 가는 병원에서 얻는 의료 데이터가 약 10%,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약 60% 정도 IBM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과연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에 어떻게 이제 BM을 제시하거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 아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국내는 이제 막 그 닥터나우가 약 배달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비대면 진료 정착의 그 코비드 19에 따라서 그런 요구는 시장에서 요구는 있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의료계 쪽에서 아직 그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을 약간 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적인 어떤 검토하에 기존의 이해관계자하고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려는 산업 간의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각 부처마다 수많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키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 손 안의 병원, 즉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스나 아니면은 일반 그 은행에서도 보듯이 모든 금융의 데이터들이 한 기업으로 이제 쉐어되고 공유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텐데요. 현재 이제 파편화되어 있고 병원 중심의 의료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환자 중심의 의료 데이터로 내 손 안의 병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뭐 개발하고 오픈하고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단계, 그 이후에는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로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진 과정에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거며 또 데이터의 참여 기관은 누가 될 거고 또 어떤 형태의 표준화를 할 거며 이런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을 같이 정부와 참여 기관들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정보의 제공자 그리고 활용자 그리고 그 정보 플랫폼 안에 정보들이 어떻게 분산된 정보가 잘 표준화돼서 세팅되느냐 이게 가장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전히 논의 중에 있고요. 너무 다양하고 파편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오갈 때 특히나 의료 데이터라고 해서 더 복잡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엇을 하려고 하냐, 어떤 활용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또다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볼 수 있을 텐데 저희하고는 이제 상황적으로 다르지만 미국의 이제 전역의 건강 정보의 이해 수준이 이제 높아지면 과연 어떤 기대 효과가 나겠느냐. 그래서 연간 한 30조 정도의 그 기회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100만 명 정도 병원을 찾는 인원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 그리고 여러 분산된 데이터들이 한 사람이 인공지능 인체 시각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듯이 건강 데이터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병원 데이터 그리고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일상을 건강하게 하는데 보다 정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하면 될지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 활용성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국내 동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3, 4년 전부터 자본을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 자체가 이제 금융권, 기존 IT 강국들이 IT 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회사가 금융의 회사가 모빌리티 회사를 인수했듯이 각 인더스트리 간의 플랫폼 간의 결합과 협업은 앞으로 필수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남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이제 가져가느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의 얘기들을 들어보자면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현재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의 솔루션은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지 그걸 저희 회사 기반으로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본고라는 업체가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이제 주도적으로 한 이유는 그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이 사망의 원인의 81%나 됩니다. 그리고 치료 비용의 84%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사망자 수를 비교해봐도 분당 교통사고는 2.5명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때는 19명 분당 사망자 수가 달하는데요. 2012년 만성질환자로 사망자는 분당 72명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수 그리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은 4대 만성질환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4.7% 정도 1980년대 됐고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어떻게 보면 악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대 문명 사회의 어떤 필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2025년에는 7억 명에 달하는 성인 인구가 당뇨병 환자에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50% 이상이 당뇨 합병증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 44%가 10년 내 사망하는 아주 위험한 병이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당뇨병과 결합이 됐을 때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이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효과적인 생활 습관 관리로 호전되거나 예방이 가능합니다. 쉽지만 어려운 생활 습관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거 중심의 생활 습관 중재를 어떻게 하면 잔소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잔소리를 했을 때 이 질환자들이 얼만큼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IoT 기반의 디바이스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병원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그들에게 더 나은 일상의 건강함을 선사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는 층은 당뇨병 전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다음 단계 위험 단계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4년간 저희가 지자체 그리고 보험사의 어떤 가입자 그리고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삶이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프로토콜 노하우를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IoT 기반의 어떤 라이프로그 데이터, 일상의 데이터를 긁고 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생활 습관을 변경하면 그로 인해서 일상의 건강이 이제 추구된다. 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는 그것을 디지털을 통해서 구현한다. 그래서 검증했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닥터라는 저희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에는 열 관리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로 일반 사용자들하고 사용자들에게 가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한테 참 좋은 솔루션이냐, 첫 아이를 가진 첫 부모들에게 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밤중에나 아니면은 낮 중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원에 검증된 알고리즘을 자동화해서 그들에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과 정확한 가이드를 주는 솔루션인데요. 특히나 이제 밤이나 또 병원이 닫을 때 부모가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 앱이 명확히 열 관리의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현재는 130만 다운로드에 달할 정도로 지금 사용자가 많고요. 평점도 5점 만점에 4.4점으로 육아 서비스에서는 2위에 달할 정도로 되게 높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검증된 근거 중심의 프로토콜을 앱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라이프로그 데이터 아이의 열 상태 데이터들을 받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를 주고 또 응급실을 가야 될지 아닐지 어떤 약을 먹여야 될지 가이드를 주고 이것만으로도 시장에 첫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좋은 가치를 주고 있다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3세에서 5세 그리고 활성화 MAU는 20만에 달하고요. 재사용률은 50%에 달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네, 그 도래할 것이 과연 언제쯤인지는 우리가 기존 산업을 보면 알 수 있고, 제이커브는 비대면 상황이 얼만큼 도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슈들이 얼만큼 풀리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시기는 올 거고, 결국 어떤 플랫폼을 얼마나 잘 구성하는 데이터의 속성들을 좀 더 알아서 잘 구성되면은 좋고요. 그 위에 어떤 서비스, 어떤 시장에 가치를 주는 개별 서비스들을 각 스타트업이나 헬스케어 업체가 가져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만성질환 서비스나 아니면 열 관리 서비스가 시장에 좋은 가치를 주었듯이, 앞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주신 김의철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셨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업이 불가피한데 이 헬스케어 플랫폼은 어떻게 진화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주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다라는 댓글과 함께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2개 정도 질문을 진행을 하고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대신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우철님께서 먼저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의료 데이터 수집 관리기관 주체를 민간이 운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국가 정부기관이 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국민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를 더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하면은 지금 연구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정보 수집은 가명화된 정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말씀하신 이제 의료 데이터가 그냥 로 데이터로 모든 이하에 공유되는 게 아니라 가명화, 국가가 정한 가명화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가명화되고 그를 통해서 상업적인, 아직까지는 상업적 목적보다는 연구나 통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허가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이슈들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수 있을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린님께서 바로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영역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인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매우 궁금하고요. 물론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이제 점진적인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는 웰니스 영역입니다. 메디칼 영역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웰니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이나 규제나 또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면서 그럼 메디칼 쪽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가 하는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그 병원 그리고 산업, 정부 관계자 그리고 환자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의철 의사님 강연과 더불어서 또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